지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조사와 마지막 발표된 조사의 차이점을 보면은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 발표되는 시점에 가까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좀 쫓아가는 추세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렇죠. 위기감에 따른 결집인데 그럼 무슨 이야기냐? 여론조사도 우리가 무슨 진보 또 과표집 또 이제 보수 가소표집, 과다표집, 과대표집, 가소표집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 가소표집, 뭐 샤이 보수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여론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사전투표에도 그런 현상이 이제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이제 악재가 있는 거죠. 이른바 양공추인데 하나가 이제 양문석 후보자와 관련된 게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동산 이슈는 또 경기도 지역에 특히 이제 2030 MZ세대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 추가적으로 MZ세대가 분노 형태의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 쪽에 대한 투표 의향보다는 또 다른 쪽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건 뭐 투표자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유권자 그런 또 공영훈 후보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크거든요. 또 추미애 국회의장설 그러면 아니 추윤 갈등에서 또 추윤 갈등 어게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지층에게는 위기감이 클 수 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등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0.73으로라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게 반문 정세 결집이에요. 자, 그런 현상들. 마지막에 저는 의대 정원이 극도로 피로감에 따른 국민의힘의 선거에 사실은 부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어느 정도 막빠지긴 하지만 그 효과가 뭐 극대화됐다고 볼 수 없지만 좀 해소 국면이 있잖아요. 우리 최병철 소장님이 계속해서 예리한 전망과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대 정원이 해소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적어도 뭐 1단까지도 뭐 이제 시점이 좀 상당히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좀 빨랐다면 1단까지도 경쟁해 볼 수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읽을 만큼 이 의대 정원이 굉장히 발목을 잡았던 이슈라면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이제 한동훈 효과가 좀 뿜뿜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조국 효과가 낙동강에서 뿜뿜했던 것이 이른바 을숙도의 바람을 타고서 다시 한번 더 한동훈 효과가 분출이 된다면 이건 또 남아있는 며칠 동안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의대 증원 같은 이슈들이 뭐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이제 뉴스가 좀 비교적 덜할 때는 그래도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선거 지역구별로 뉴스가 쏟아질 때 그런 이슈는 좀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좀 시기는 놓쳤다고 봐야죠. 의대 정원은 시기를 놓쳤는데 역시 이제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에 달 나와 있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뭔가 효과를 냈던 경우 그리고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효과 냈던 시기를 우리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 중도 확장과 지지율 반등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감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사례 분석을 보면은 핵심은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이 우리나라 양당제 정치가 본격화된 건 2004년부터거든요.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5번의 총선을 재밌게도 야당은 항상 정권 심판론을 얘기해요. 근데 야당이 이긴 건 한 번밖에 없어요. 5번의 총선 중에서 4번은 심지어 집권 여당이 이겼어요. 2번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이기고 2번은 민주당 계열이 이겼는데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 계제라든가 누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중도 확장하는지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지금 정권 심판 에너지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항상 자동방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작동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약간 이제 타이밍이 지났다는 걸 전제로 어떻게 해야지 지지를 만회하냐면 국민의힘이 약점이 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국민의힘의 약점은 윤석열, 김건희가 가장 큰 약점인데 이것도 인수분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왜 불만일까? 하나는 약간 무능 프레임이 있는 거야. 무능 프레임은 약간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과거에 역대 정부들은 이명박 정부가 됐건 박근혜 정부가 뭔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창조 경제가 됐건 내지는 뭐 녹색 성장이 됐건 뭘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쪽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이분이 와이프를 사랑한다. 술을 좋아하신다. 외국 가는 거 좋아하신다. 세 가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핵심 국정과제가 뭐지? 라는 걸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 의사 문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한 거에 의하면 정부가 구전구패를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뭐 디테일한 팩트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말을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역대 정부도 하고 싶었지만 잘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2,000명을 지른 다음에 2,000명을 이게 우리가 한 게 한 2월 말이었던 걸로 2월 말 3월 초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2,000명을 질러놓고 만약에 3월 뭐 한 20일 바로 직후에라도 1,000명에서 타협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결을 했다. 타결. 그럼 마치 왜 노동조합이랑 사측이 노동조합이 총파업한 다음에 조인식 같은 거잖아요. 타결식. 그리고 실은 기억을 복귀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적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철도 파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철도 파업을 했을 때 철도 노조가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경향신문 건물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같은 건물이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때 제 기억에 김무성 씨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김무성 씨랑 누군가가 같이 주성용 의원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 전경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조인식을 한 적이 있어요. 다음 날 경향신문 1면인가에 단독으로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경향신문에서만 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언제가 있었냐면 공무원 연금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랑 또 이제 민주당 쪽이 타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회법 시행령 파동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렀는데 한동훈이 됐건 이뇨한 씨가 됐건 그쪽에서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보건복지와 뭐 한동훈이 같이 사자간 짠 하고 타결식을 했다. 조인식을 했다. 그러면 역대 구전군패를 했는데 이긴 최초의 정부가 되는 거고 의사파업은 초기 지지율이 거의 80%였거든요. 지금 국민들 정서는 여전히 그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료 불안은 좀 없게 해라. 사람의 심리가 원래 이렇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강경책을 내는 것 같지만 1,000명에서 타결을 받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역대 정부가 못했던 걸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서 와이프나 그러니까 가족 비리를 두둔하는 느낌. 어떤 그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던 게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와 아웃풋을 내네. 역대 그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역대 정부가 다 실패했던 거를 와 역시 검찰 파워 세네. 그래서 심지어는 검찰 독재 종식 프레임이 뒤바뀔 수가 있는 거야. 야 검찰이니까 이거 해내는구나. 강경책을 쓰다가 타협할 때 타협하니까 성과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면서 이것도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되는데 하는 것도 없는 정부인 줄 알았는데 성과를 만드는구나. 이게 실은 그동안의 국면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의대 정원 극적 타결이라고 제가 계속 워딩을 썼어요. 의대 정원 극적 타결을 하면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예상하는 것보다 파워가 되게 셌을 거로 봐요. 실은 수도권 여론이 전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 봐요. 예. 그러니까 판세를 거의 일정한 130석 이사를 돌파하는 국민의힘이 최소한 130석 이사를 돌파하는 정도 이게 뭐 과반을 뒤집을 정도는 몰라도 근데 그러면 지금도 남아있는 카드가 있어요. 항상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약점이 뭘까? 그 혹시 우리 배 소장님 생각하시 약점이 뭔 것 같으세요? 국민들이 싫어하는 약점 중에 하나가. 저 이기는 정책을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국민의힘이 전세를 약간 반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의 약점은 저는 김건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왜 히트를 치고 있냐, 돌풍을 일으키고 있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칼럼으로도 하고 강의도 얘기했지만 조국혁신당은 2심 판결을 받았어요. 2심 판결을 받은 게 돌풍의 원인이라는 게 저희 진단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처벌도 받고 가족들이 전부 다 감옥을 가고 그리고 속된 말로 털릴 만큼 털렸어요. 압수수색 때 엄청나게 받고 그리고 약간 사회적 모욕이란 모욕도 다 당했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왜? 조국은 이렇게 됐는데 김건희 너네는 왜 안 그래? 그리고 너네는 왜 가족들 비리를 옹호하고 있어? 그리고 장모가 양평에 투기한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계자들은 뭔가 했는데 최소한 그 의혹은 있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는 따질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데 왜 당신들은 조사도 안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전두환 정부 때 워낙 이례 비리 재단 해가지고 친인척 비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김영삼 대통령도 김현철 씨가 빵에 가는 거를 용인을 냈고 감옥 가는 걸 용인했고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및 감옥 가는 걸 용인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홍삼 트리오가 조사 및 감옥 받는 걸 용인했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이상득 형님이 감옥 가는 걸 용인했거든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가족 비리 및 친인척 비리 돼서 조사조차 거부한 거부권을 행사한 최초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게 방영되는 내일이라도 또는 그날 저녁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딱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김건희 특검 당장 받겠습니다 해서 하면은 제가 뭐 해서라도 그래서 뭐 받겠습니다고 말하면 국민들이 이게 화가 좀 풀릴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이 기고만장하네? 오만하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인데 지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도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되게 정무적으로 멍청하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가 용산 대통령실 핵심 참모였으면 전 한 다다음 날 정도에 3가지 메시지를 냈을 거예요. 첫 번째, 재보선 결과를 겸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범도 흉상 이전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1번과 3번은 엄밀히 말하면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거에 그쳐요. 그냥 이거 말로의 영역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실질적 영역이거든요. 홍범도 흉상 이전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이념 편향적인 정권이구나. 국민들의 삶을 챙기지 않고 이념 가지고 빨갱이 사냥이나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아니 1943년에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을 가지고 무슨 뭐 빨갱이냐 어쩌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이상한 건데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보수의 가치랑 그게 뭐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범도 흉상 이전만 중단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화를 내니까 우리의 불만을 수용하는 정권이구나. 우리 말귀를 알아듣는구나. 근데 지금은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그리고 우리 말은 귀등에도 안 들리는구나.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앞에 의대 정원의 극적 타결은 성과를 보여주는 능력의 문제고 김건희 특검 당장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제가 엎드려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웃는 낯에 얼굴 못 보고 뭐 보는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약간 화가 풀리고 그럼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 일부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슨 뭐 이렇게 55분 동안 의대 정원 축소하겠다는 건지 늘리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괴랄망측한 그 대국민 담화를 하실 게 아니라 선거를 이길 생각이 있으면 그 김건희 특검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판세를 뒤집지 못하지만 100석, 110석, 120석, 130석 언저리까지도 올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수도권 판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 봐야죠. 저는 조금 그 최 소장님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는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초창기에 저도 이런 해석과 분석은 부지기수로 많이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하고 뭐 온갖 또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뭐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사람을 바꾸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스스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변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걸 아닌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아닌 걸 그럼 모르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투표를 했는지는 몰라도 문재인실에서 윤석열을 찍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한 값을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한동훈 효과가 변수다. 변수를 움직여야 되지.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근본적으로 또는 처절할 정도로 윤석열을 김건희 여사를 바꿀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3가지를 했어야 돼. 차별화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화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차별해서 적어도 내가 주도하는 이 국민의힘은 다르다. 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화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이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도 좋은데 결국 발광체가 안 되면 돼요. 어떤 선거든 어떤 대선 후보든 자기가 발광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는 뭐 대통령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자꾸 저를 부추기세요? 저는 안 합니다. 여보 그렇지 사랑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본인이 권력 의지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한 위원장의 권력 의지가 더 강해야 돼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을 정도,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적어도 충돌이 되더라도 유권자들은 그래 한동훈 보고 찍어주자고 이게 되면서 마지막에 미래와 차별화 다음에 포용화가 중요해요. 적어도 한동훈의 이미지는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포용을 해야죠. 인용환도 포용하고 유승민도 포용하고 이준석은 끝끝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누구라도 그러니까 뭔가 좀 확장된 개념이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몸 좋고 힘 좋은 배 소장도 힘이 딸려. 우리 지금 좋은 방송 하면서도 우리 최 소장님한테 기빨리네. 이기는 기빨려 정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책을 몇 번 말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짧게 마무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더 잘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원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위원장이 어떻게든 돌파를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이 안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4년 5월 10일 날 만 2년이 돼요. 그러니까 임기 1년하고 한 11개월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3년이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임기 60%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거로 봐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무게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100kg라고 가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등에 업고 총선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 몸무게 100kg 되는 사람을 등에 업고 업둥이 형태로 총선을 치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우리가 이제 뺄셈의 정치, 덧셈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2월 달에 지지율이 공천파동으로 쭉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조국, 오른쪽에는 김부겸 등장을 했어요. 가운데는 이재명. 그래서 중명, 좌조국, 우부겸. 그래서 연합군 형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일종의 지금 덧셈의 정치가 된 거고 여기에 부울경 지역에 한정 투입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업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예컨대 아니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자기 직장 상사가 아주 오랫동안 선배인데 이거를 무시하는 게 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유승민은 왜 안 썼을까?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을 그 직책 없는 선대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무명의 선대위원장. 그래서 어제인가요? 어제 윤상현 의원도 후보도 불렀거든요. 오히려 둘이 약간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사이인데도 수도권 의원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유승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공동 선대위원장을 안 써? 그러니까 무슨 그 김부겸 이재명이 정파나 색깔이 비슷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나름 이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김무성, 유승민을 왜 공동선대위원회를 못 쓰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